은사이와 함께하는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고마워요.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진행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영상 찍는데 너무 힘듭니다. 지금도 그랬지만 굉장히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짝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로마 2탄 바로 공화정의 위기 그리고 제정의 성립 제국의 분열과 멸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앞 시간이죠. 바로 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성립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시위표법, 리키니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 등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평민의 힘이 올라가게 되죠. 이들은 상공업과 여러 가지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신분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또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미안해요, 지금 먹다가 지금 수업하고 있네요. 콘넛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 한니발의 나라 알프스를 넘어왔던 카르타고와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서지중해 지역을 장악하고요. 그리고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사후에 이 마케도니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까지 정복을 하고 정복된 지역을 바로 속주를 만들고 곳에 총독을 파견하면서 로마가 이제 거대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는요, 대정복을 하게 되면서 어떠한 내부적인 변화를 겪게 되냐면요, 우선 첫 번째 잘 기억해 주세요. 바로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농장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라티푼디움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대농장이에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바로 집중하세요. 네, 집중하라고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사는 정복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들을 노예로 데려오게 되죠. 이들을 바로 농장에서 일을 시키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대농장을 보유하고 이곳에다 노예를 투입해서 진행되어지는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것이 성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자기의 조그만 땅을 가지고 있었던 자영농이라고 하는 세력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속주로부터 저쪽 우리 식민 지배하는 곳을 우리 속주라고 부르거든요. 그 속주로부터 값싼 곡물이 마구마구 들어오다 보니까 식민지니까 싸게 사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의 자영농들이 좀 더 적어볼게요. 그래서 속주로부터 값싼 곡물이 유입되어 그러면서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되냐? 바로 자영농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경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기업이 자기네들의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월급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노동자들이 이제 월급을 안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체 나라 큰 틀로 봤을 때는 구매력, 즉 소비자들이 그들인데 그들이 소비를 하지 않게 되면 그 기업도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면서 이제 경제 공황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자영농이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이 점점 몰락해지자 사회에 큰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그라쿠스 형제입니다. 하나의 이름이 아니고요, 그라쿠스만 이름이에요. 형제. 두 명이죠. 이 형제가 대단해요. 한 명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죠. 이 형은 어떠한 개혁을 제시하냐면요, 이 형이 제시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토지 소유한 것들을 좀 제한하자라고 합니다.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토지 분배를 시도하게 됩니다. 적어줄까요? 그래서 자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잘 구분해 주세요.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토지 분배를 시도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땅이 없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어떤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땅을 나눠주고 제한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티베리우스가 암살되어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이 떠올라서 이 동생이 이제 높은 호민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얘들이 또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죠. 근데 형이 어때? 토지의 문제를 가지고 건드렸더니 형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너무 반발이 심하구나라고 해서 바로 이 가이우스 그라쿠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정책을 시행을 하냐면 바로 공물법이라고 하는 걸 시행을 합니다. 공물법. 땅을 건드린 건 아니고요. 바로 아까 값싼 농물 온다 그랬죠. 이 곡물을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자 한 거냐면 저렴한 가격으로 다 통일해서 이러한 절무리 같은 일반인들이 쉽게 사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곡물법으로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게 되죠. 하지만 뭐 큰 성공을 얻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귀족 세력과 평민파 간의 갈등이 야기되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대외 팽창으로 인해서 뭔가 더욱더 거대해지고 힘이 강해졌을 거라고 생각되었던 로마.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커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귀족파와 평민파의 갈등이 나타났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마 여러분들 스파르타쿠스라고 혹시 이렇게 미드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고 너무 선정적이에요. 네, 보지 마세요. 또 찾아서 시리즈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웃기려고 한 건 아니고요. 자,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어떠한 것들이 성행했었냐면요. 이제 콜로세움 이제 여러 큰 원형 경기장에다가 격투를 하는 결투하는 그런 노예들을 이제 양성을 해서 싸움을 하고 서로 죽이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세력이 굉장히 거대해지죠.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 사회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힘이 있는 군인 정치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사회에서는 군인 정치가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삼두 정치라고 해서 세 명의 우두머리가 함께 지역을 나누던가 함께 협의해서 로마 사회를 다스리게 되는 시스템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제 삼두 정치는 우리가 1차, 2차 삼두 정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혹시 주사위는 던져줬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나요? 바로 카이사르죠. 카이사르가 이 1차 삼두 정치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1차 삼두 정치 핵심 인물이 카이사르, 크라수스,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세 명이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카이사르가 가장 잘 나갔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 공화정의 위기를 잘 안정시켜 나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게 되죠. 우리 카이사르가 그 이제 대표자가 좀 적어보면 카이사르가 황제가 되려는 거 아니냐. 지금 삼두 정치잖아요. 그리고 로마 사회는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공화정이에요. 공화정 시스템인데 왕이 된다는 것은 왕정을 찾아가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발하는 세력들이 많아지죠. 하지만 카이사르가 너무 힘이 세거든. 왜 그러냐면 우선은 로마는 처음에 에트루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족들에게 바로 왕정으로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면서 만든 제도가 공화정이에요. 근데 이들은 공화정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한 누군가 나타나서 그런 왕정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친구이자 신하이었던 사람에게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카이사르가 그렇게 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제 죽으면서 잠시만요. 네, 이제 죽인 사람이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친한 친구이자 아까도 신하였는데 이제 그 사람이 카이사르를 죽이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 카이사르에 대해서 변호하는 안토니우스 같은 사람은 아니다.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왕관을 몇 번을 제시했었지만 3번 이상 거절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죽게 되죠. 또 하나
뭐 이야기를 잠깐 선생님이 다뤄가면 카이사르에게는 이제 여자가 있었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렇죠. 바로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이 카이사르의 여자였습니다. 카이사르가 이집트 지역을 정복을 하거든요. 정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클레오파트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왕을 통치하는 용어긴 한데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정치적인 그러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어쨌든 나중에 여러분들 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이야기가 아마 될 겁니다. 어쨌든 뭐 위대한 개혁가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죠. 자, 계속 살펴보면요. 그래서 2차 다시 한번 이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다시 삼주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바로 카이사르의 이제 양자예요. 서자, 양자. 이제 자기 신 아들은 아니지만 어릴 때 데려온 옥타비아 누스랑 안토니우스, 그다음에 레피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삼두 정치를 진행해 나갑니다. 결국에는 옥타비아누스가 결국에는 이 삼두 정치에서 권력을 잡게 되면서 이가 바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이게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되겠고 이때부터 우리는 바로 이 제정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 로마 사회에는 황제라고 하는 존재는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바로 공화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평민의 권한이 강해지고 집정관들 위주로 돌아갔던 사회였죠. 하지만 이제 제정의 사회가 옥타비아누스 때 열리게 되죠.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릅니다. 바로 존엄한 자. 그리고 스스로를 프린캡스라고 부르죠. 프린캡스는 제1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아우구스 프린캡스. 자기는 존엄한 자이며 제1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황제의 자리인데 본인은 그것들을 막 강조하진 않았죠. 자기가 황제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자리에 오르고 군의 지휘권과 주요 관직을 다 독점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황제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죠. 옥타비아누스가 죽고 난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오현제 시대라고 해요.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즉위한 시대죠. 그래서 사실상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면서 로마의 평화 시대, 로마의 전성기가 이제 유지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거는 사람이 이제 훅 해서 전성기에 오르면 이제는 내려갈 길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현제 시대의 마지막 때에 결국에는 이제 세습의 문제, 원래 이제 세습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을 이제 양자로 죽어서 왕위에 앉혔는데, 혹시 그 영화 봤나? 글래디에이터? 안 봤나요? 영화를 봐야 뭐 이야기가 되는데 영화 좀 보고 사세요. 옛날 영화지만 되게 유명한 영화, 되게 재밌는 영화입니다. 꼭 보세요. 글래디에이터. 네. 검투사들의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이 오현제 시대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뭐 그의 아들 코모두스,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막시무스라고 하는 글래디에이터의 주인공인데요. 여기 안에서 이제 왕권을 두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제국이 조금씩 분열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 황제 시대가 나타나게 되죠. 군인 신분인 사람이 황제 시대에 돌입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로마가 무너지다 보니까 각 속주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 이민족들의 침입도 잦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중산층 자유시민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라티푼디움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라티푼디움은 무엇을 기반으로 했었냐면요, 혹시 기억나나요? 뭐였죠? 라티푼디움은 누구를 기반으로 막 움직여서 대농장을 유지했었죠? 아까 자, 대외전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중요하니까. 대외전쟁을 하면서 뭐가 많이 들어왔냐면 노예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싼 노예, 돈 안 줘도 되는 노예, 밥만 먹이면 되는 노예를 데리고 대농장에서 농사를 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영농이 몰락하고 속주로부터 값싼 곡물이 유입되면서 자영농이 몰락을 한 거죠. 그런데 자, 로마가 그 주변을 싹 다 점령을 하니까 이제 노예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매우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노예 노동을 기본으로 했던 라티푼디움이 운행이 되기가
어려우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바로 이제는 라티푼디움이 아닌 이제 콜로나투스라고 하는 제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콜로나투스는 뭐냐면 처음에는 땅을 빌려주는 거야. 땅.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정리해 놓은 걸 읽어봐 주면요 이렇습니다. 자, 중산층 자유시민이 몰락하자 이들이 이제 먹기 살기 힘들어져서 몰락하자 대토지를 소유한 이들에게 땅을 빌려줍니다. 중산층에 이 자유민에게.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사람들을 콜로나투스라고 하는 거죠. 콜로누스라고 하죠. 콜로누스. 그래서 이들을 통해 토지를 경작하게 되는 것이 콜로나투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들이 계속 그 토지에서만 농사를 짓게 되고 여기에 이제 예속되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바로 이 콜로나투스가 등장하면서 나타난 로마 제정 말기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마 좀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선생님이 큰 틀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에트루리아인의 왕정의 지배를 받던 로마가 반란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공화정이라고 하는 나라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화정을 토대로 호민간제도, 평민간제도, 그다음에 뭐 집정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법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조금씩 공화정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안정화되죠. 그럴 때 로마는 대외적인 팽창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그것들을 기반으로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두 개 같이 가는 거예요. 대외 팽창이 가능하니까 일반 평민들에게도 뭔가를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뭔가 전성기를 만든 듯 하죠. 하지만 내부적으로 뭔가 썩어 들어갑니다. 즉 중자영민들이 몰락을 하게 된 것이죠. 자영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계속 외부에서 이걸 가져올 수는 없잖아. 그런 상황에서 이것들을 개혁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게 되고 하지만 로마 사회는 계속적인 갈등이 발발을 하게 되죠. 귀족파와 평민파의 갈등, 노예들의 반란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들을 한번 안정화 시대로 돌입시킨 것이 바로 이 선두 정치의 시대였고 이러한 것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바로 이 제정이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의 대표자가 바로 옥타비아누스죠. 그래서 당분간은 굉장히 안정적인 사회를 구가를 해요. 그래서 오현지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적으로 황제권을 둘러싼 다툼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군인 황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각 속주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고요. 외부의 이민족들이 침입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중산층의 자유시민이 이때 몰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로마는 대위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콜로나투스라고 하는 그런 제도, 아까 설명했죠. 그것까지도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멸망을 하지 않았어요. 이때 멸망하지 않고요. 로마는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번에 살펴보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